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저는 이 책 보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시의성이 있잖아요. 시의성이 있죠. 이 책 시의성이 있죠. 일본의 새로운 침략에 맞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일본에 대해 읽어야 합니다. 그죠? 자, 저는 사실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그래서 아까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고르신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아, 과정이요? 네, 서점에 가서 분명히 서점에 가서 아니면 아니요. 인터넷 서핑으로? 네, 서점에서 골랐던 건 아니고 네. 제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 아니 친구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 대학원 선생님이시죠. 그러니까 뭐 이제 지도 교수까지는 아닌데 거의 지도 교수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에 계신 교수님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이 책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네,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셨길래 아니 이 양반이 왜 갑자기 안중근 그분이 안 씨거든요. 그래서 집안이라서 이렇게 올리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올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찾아보고 앞부분을 딱 봤더니 이분이 여기 들어가셨네.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 사단법이니까 과정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중에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걸 통해서 저는 동양평화론을 그 전에도 한번 읽어봐야지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제목이 딱 봐도 되게 막 답답할 것 같잖아요. 어려울 것 같고 시원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전에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 책을 딱 고르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저는 읽었던 거죠. 그걸 읽으면서 이제 안중근 의사에 관한 다른 자료들도 조금씩 조사를 하고 또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골랐던 이제 중학생들한테 골라줬던 책들이 안중근 의사에 관련된 책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연관시켜서 이런 책을 한번 다룰 필요도 있겠다라는 게 일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루려고 했던 건 두 가지 이유인데 일단 뭐 그분이 그렇게 본인이 만드셨다라고 해서 보긴 했지만 학생들도 그렇고 또 이제 다른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비판 정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두 가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려고 이거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또 개인적으로는 안 이사님의 논리 체계, 그러니까는 어떠한 주장을 펼치는 어떠한 설득의 논리적 기반이 생각 외로 굉장히 정교하세요.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1910년대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 시기에 이 정도의 지적 능력과 이 정도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분이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 자체를 던진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경의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 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성도 있어요, 그렇죠? 시의성도 있어요. 요새 제가 원래 아베라는 사람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새 차를 못 몰고 나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차를 샀어요? 요새 차를 몰고 나갈 수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못 몰 것까지는 없지만 이 동네 절반이 일본 차거든요. 네. 이거 아니에요. 이럴 때 대비해서 차는 독일차.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중근 의사가 쓰신 책입니다.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이고 제목만 딱 처음 들었을 때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소개가 나온 신문 기사도 그렇고 이 책에 대해서 그냥 동양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는 너무 이상주의적이다라는 게 첫 번째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주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당시에 침략을 당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상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뭔가 접근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었겠냐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는 한 번쯤 되짚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안중근 의사 이렇게 양력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안중근 의사에 관련된 소설 같은 것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분이 뭐 정보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본인 자서전, 안흥칠 역사라고 하는 자서전에서부터 아마 내용들이 좀 뽑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여순 과목에서 이렇게 저술을 하셨던 것 같고, 이 책 동양평화론 역시도 여순 과목에서 이제 저술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흥칠 역사도 그렇고 원본이 발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본이 발견이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을 누군가 일본어로 옮겨놓고, 혹은 일본 사람이 누군가가 옮겨놓고 그 책에서부터 내용을 가져다 오고 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 뒤쪽에 그 한자로 이렇게 네. 써진 사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영인본이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그 영인본이 일본의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에 이렇게 보관돼 있는 건데 필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글씨죠. 아니 저기가 그러니까 누군가? 원본이 아니고 누군가 베낀 거야. 베낀. 원본을 놓고 누군가 베꼈는데, 이제 그거를 원본을 우리가 아직까지 못 찾아냈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내용만 가지고서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지금까지 어쨌든 한자로 써 있는 거니까 번역을 해줘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번역본이 한 6, 7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처음 시작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번역본들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책이에요. 이게 이제 비판 정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저희 과 네.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 원래 전공이 뭐냐면 그리스 수사학이긴 한데, 수사학 자체 이론보다는 문헌 전통, 그러니까 어떤 문헌이 어떤 걸 필사해 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디션을 하나 만드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려왔던 에디션이 우리 이런 식으로 글이 나오려면 이 한자어가 명확하게 이렇게 어떤 한자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게 정확히 어떤 글자다라는 걸 이렇게 밝혀내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팔레오그라피라고 부르는데, 그 방법론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를테면 뭐 무슨 경목령결 같은 걸 본다고 치면은 정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항상 중국 전통에도 그게 없기 때문에 버전이 너무 많아. 그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버전을 선택해서 그걸 번역하는 방식으로 보통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본들이 다 달라.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서양 쪽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을 문헌학에서 하나로 묶어놓는 작업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미 시작된 게 기원 전이니까 되게 오래됐어요, 그 전통이. 그러니까 필사본 누군가 손으로 베끼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A라는 걸 B에서 베끼고 B에서 C로 베끼고 C에서 D로 베끼다 보면 D하고 A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원본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가를 따져나가는 게 비판 정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이 책에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동양평화론은 원본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나한테 이 판본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걸로 번역을 해야지 이렇게 됐다면,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의 판본들을 비교를 하면서 원래 안중근의 의도는 이거였을 것이다까지 짐작을 하면서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텍스트를 번역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본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아마도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물론 원본이 발견되면 또 다른 문제죠. 원본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밝혀놓는 게 제일 정확할 거다. 유해도 못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유해도 뭐 계속 발굴하려고 해서 뭐 그것도 못 찾고. 일찍 찾았어야죠. 이미 시간이 흘러서 10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100년이 지나고 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찾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안 찾은 거죠. 뭐 그렇죠. 굳이 찾아야 될 이유를 못 느낀
네, 대한민국의 어떠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필사본 맨 마지막에 보면 대한국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이제 쓰셨는데, 그럼 이제 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내용은 되게 적어요. 예. 그러니까 내용이 적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제가 이제 딴 책을 하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저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쓰면서 조금씩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일단 동양평화론이라는 거 전체 내용은 크게는 5개 단락으로 만들려고 하셨다고 해요. 그 전체적으로 뭐냐면 서문, 그 다음에 전감, 그리고 현상, 복선, 문답, 이런 순서 목차를 그렇게 두고 책을 쓰려고 하셨다라고 이제 얘기가 전해지는데, 서문하고 전감도 사실은 다 못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서문 전감까지를 쓰시고 사형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집행을 늦춰달라, 항소를 하지 않을 테니까 집행을 늦춰달라, 내가 동양평화론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일본 쪽에서 그걸 들어주지 않고 쓰는 도중에 이제 사형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양평화론의 내용은 여기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내용은 서문과 전감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것도 서문과 전감의 내용들이에요. 서문과 전감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아마 그런 평가들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마치 지금의 유럽연합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이론을 그 안에다 담고 있었다 라는 게 서문과 전감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문은 내가 이 동양평화론이라는 걸 왜 쓰게 됐는가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전감이라는 건 과거에 우리의 역사는 어때 왔는가, 우리 동양 쪽의 관계는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게 이 책의 내용인데, 적어도 이 비판 정부나 이 동양평화론이라는 것을 봤을 때 중요한 내용들은, 그 서문과 전감도 물론 중요해요. 그 내용들 되게 짧아요. 그리고 읽기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번역 자체도 깔끔하게 잘 돼 있고 한자로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외의 내용들이 문제인 거죠. 동양평화론에서 집필을 하려고 했는데 집필을 못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비판 정본을 만들 때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한자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쳐보세요. 한자를 여기서도 계속 나오는데 뭐 어떤 자로 잘못 읽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했다,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못 읽었다, 잘 읽었다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를 봐야 되냐면, 안중근은 어떤 내용을 이 책에 담고 싶었을까를 짐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짐작할 때 어떤 식으로 짐작을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동양평화론이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갖고 짐작하는 게 아니라, 동양평화론이라는 걸 이렇게 집필을 하면서 안흥칠 역사 자서전도 썼고, 그 다음에 일본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 혹은 거기서 발언한 내용들, 그런 청취서 내용들은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에서 안중근의 사상이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본문에 들어가 있는 동양평화론의 서문과 전감 내용도 물론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앞부분에서, 이 책의 앞부분에서 동양평화론에서 집필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거냐, 이걸 다루는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쐈죠.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를 왜 쐈을까? 이거죠.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 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토 히로부미는, 그러니까 그냥 저도 이제 예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사실 사람 죽인 이렇게 일본의 당시의 명사들을 죽인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은 여러 분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 일본군 대장을 죽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 폭탄 던지기로,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의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의미냐?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사상을 가지게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최고의 인물이고 네, 또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적 인물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 토히로부미라는 사람이 메이지 헌법을 만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일본 전체 사상에다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최고 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였다는 게 사실상 어마어마한 일을 일을 한 한 거예요. 거라고 네. 보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베보다 훨씬 아니 아베하고 비교하기에는 아베는 아베 할아버지도 저기 원래 그 제국주의 침략자예요. 네, 걔네 집안보다 비교가 안 되는 집안. 아니 일본은 지금 아마 정치인들 중에 한 90% 이상은 이렇게 파보면 전부 제국주의 쪽에 제국주의 집안인데 그 중에서도 뭐 감히 최고의 아이라고 볼 수 있죠. 죄송합니다, 아이라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아이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동양평화론에서 지필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서문과 전가문 책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현상이라는 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하는가를 아마 담고 있었을 텐데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토 히로부미의 극동평화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도 분명히 평화라는 게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건 아니야. 머릿속에 있어.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가 야마가타시라는 곳에서 1909년에 연설한 내용들을 이제 여기 책에서 앞에 쭉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극동평화론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평화라는 개념은 대체 뭐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이 이토 히로부미의 평화라는 걸 우리가 보통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가 지금 현재의 평화는 이토 히로부미의 평화론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화라는 건 누군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서로 간의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면 평화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아마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평화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 평화와 반대편에 서 있는 평화론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간디 같은 사람들을 들 수가 있겠죠. 간디가 주창했던 평화론 같은 거. 그러니까 간디와 네루가 확 갈라지는 부분이 그런 것이기도 한데, 간디의 평화론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중근의 평화는 그것과 조금 다른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토 히로부미 혹은 서양 제국주의의 평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아메리카나 혹은 팍스 로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 혹은 미국에 의한 평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균형 상태. 네, 그렇죠. 미국이 모든 것을 다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 그게 팍스 아메리카나란 말이에요. 이게 평화냐? 이 질문인 거죠. 그게 진짜 평화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다면 누군가는 항상 누군가를 지배하는 상태여야만 하는 거고,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복선의 내용에서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의 극동평화론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하면서 아마도 동양 쪽에서는 여기서 동양이라고 부르는 건 중국, 일본, 한국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서로 존중해 가면서 어떤 유럽 연합과 같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어떤 뭐 정치적인 부분도 약간씩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양 쪽의 평화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복선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선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사람은 대체 자기 마음속에 뭘 갖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문답에 들어가선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럼 평화라는 게 대체 뭐냐? 네가 생각하는 평화는 뭐냐? 이토 히로부미의 극동평화론이 평화가 아니라면 그러면 평화라는 건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토 히로부미 혹은 서양 제국주의의 평화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서의 평화 개념을 다르게 보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이토 히로부미의 극동평화론의 내용을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건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팍스라는 개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터져 있는 그 평화라는 개념은 뭐냐면, 아주 옛날부터 로마가 모든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 상태에 있지 않은 거, 그걸 평화라고 본다면, 그게 제국주의로 쭉 연결이 돼가지고 서양 제국주의에서도 평화라는 건 뭐냐면,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한 상태로 자기들끼리 네가 거기를 정복했구나, 난 이쪽을 먹을게, 서로 양보하는 상태,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상태, 이 평화도 중국 같은 데를 자기가 집어삼키고 만주를 집어삼키고 한국을 집어삼킨 상태에서 일본이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할 수 있는 상태가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뭐 나중에 가서 대동아 공영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었는데,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서의 평화 개념은 주역에서 따오더라고요. 주역에서 순천응인이라고 해서 하늘에 응하고 하늘에 따르고 사람에 응하면 그것이 평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이 평화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야, 너무 진짜 이상적인 거 아니야? 그런 평화가 어딨니 세상에? 근데 그런 평화의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중근은 유럽연합과 같은 어떤 모습을, 동양 쪽의 연합을 하나 제시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더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따져가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안중근 의사가 제시했던 이 평화론이라는 게 절대로 이거 일본 니네 다 양보하고 니네 다 꺼져, 그리고 니네 우리랑 동등하게 뭘 시작해,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다면 정말로 후대 사람들이 보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든 야, 이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에서 혹은 청취서에서 혹은 자기의 저서에서, 자기의 어떤 자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들은 어떤 거냐면, 일본에 대해서 접근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본 니네 나쁜 놈들인데, 이게 아니에요. 일본 니네 충분히 할 능력이 있잖아. 약간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좋은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설득할 때 상대편에 대해서 니네가 모든 걸 다 잘못했으니까 지금 다 바로 잡아라, 이게 아니고, 니네들이 하는 것들 중에서 니네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서양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걸 받아들였고 능력도 있으니까 니네 역할은 그게 아니야. 니네 역할은 그게 아니지. 네. 니네 역할은 지금 동양에서 니네가 대장 노릇하면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하면서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도와준 거야. 니네를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를 내가 처리한 이유는 맞아요. 니네를 올바로 세우고 이거예요. 논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를테면 일본이 러시아하고 이제 러일 전쟁에 대한 예를 들면서, 야, 러일 전쟁할 때 만약에 청나라랑 우리나라가 정말 야, 이때다, 일본을 다 깨부수자라고 했으면 니네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겠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본의 승리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백인과 황인의 전쟁이라고 쳤을 때 우린 백인에 대해서는 적대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니네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이 문제 아니냐. 깨부쉈으면 그 상태에서 동양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같은 동양인끼리, 황인종끼리 왜 서로 이렇게 억압하는 방식으로 정치가 이렇게 외교가 변질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한 논리를 나름의 이걸 테러리스트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테러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러면서. 일본에서도 이토 히로부미의 정책 자체가 너무나 전쟁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이끌고 일본의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만드는 길이야.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평화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저격해서 죽였던 것은 그런 전체적인 평화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토 히로부미가 15개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제목을 쭉 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저는 약간 놀랐는데, 일본의 당시 전 천황을 죽였다, 끌어내렸다, 이런 의미에서 이토 히로부미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이라는 걸 제시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상주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이 내용을 읽어내지 못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안중근이 제시했던 평화라는 건 그냥 뭉뚱그려서 되게 큰 평화, 이상적인 평화 이렇게만 받아들였던 거지 그 평화라는 게 실제로 실제적인 어떤 모습을 띌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 안중근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상주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이 동양 사상과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처지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그 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실현 불가능의 문제로 본다면 정말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안중근 의사야말로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평화적 내용을 제안한 거다. 이제 여기 이제 말씀드 중에 죄송한데 보면은 이게 이 책 서문에서도 나오잖아요. 가장 안중근 의사가 동양 평화론에서 평화에 대해서 한자로 쓴 게 여기 나오잖아요. 네. 순천득, 지응인, 인지리야 이런 이제 한자 원문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읽어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순자, 그다음에 천자, 득자, 지자, 응자, 인자, 사람 인자죠. 예. 갈지자, 그다음에 이제 이치리자. 예, 이걸 갖다가 이제 번역을 어떻게 했냐고 보면은 하늘의 뜻을 따르면 땅의 이로움을 얻고 사람의 마음에 호응하는 이치다. 이걸 이제 안의사께서 그 평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한 5분 정도만 요거 주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좀 청취자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보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동양 사상에서는 태극의 이치와 음양오행의 원리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유학의 성리학적인 세계관이고 안의사님도 기본적으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적 정신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태극의 이치 그 다음에 음양오행의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달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달력이 이제 오늘 우리가 녹음하는 일요일이잖아요. 일, 태양, 월, 달 이게 음양이에요.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토 이게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행이 뭐냐면은 세상을 이루는 5가지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거고 음양의 원리에 따라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현실적 세계를 움직이는 그 이상의 세계인 태극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양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당연히 안의사님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의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하는 이치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치가 아니라 세상의 규칙성과 어찌 본다면 사회적 규칙, 조리, 당연히 보편타당한 법칙성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제일 필요한 게 뭐죠? 화, 수, 목, 금, 토야. 그쵸? 나무. 목요일날 나무잖아요. 그럼 이 나무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무는 흙이잖아요. 흙. 물이 흙. 흙. 예. 그래서 목은 토와 상생관계인 거예요. 궁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의 궁합의 원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흙의 기운을 맡고 있는 사람과 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무가 불을 맡나 봐. 이걸 우리가 상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동양사상은 뭘 원하냐면은 이 5가지의 요소가 조화를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생과 조화의 원리를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의사님의 논리는 뭐냐면 일본이 상생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조화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일본 너네가 상극의 길로 가고 있으니 이것이 동양의 전체적인 질서와 평화를 깨트리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일본, 너희를 잘못 인도하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내가 정리한 거다. 이런 논리를 갖다가 이제 펼치고 계신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은 훨씬 더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되게 추상적으로 이해하지만 이걸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늘의 뜻,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화와 균형의 원리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된 상태 속에서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도 중국과 러시아와 도움을 주고받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는 건데 일본의 역할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어떠한 논리를 펼친다면 충분히 좀 청취자분들께서 이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에 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동양 평화론이 담고 있는 내용은 되게 실질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이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이상적인 내용을 어떻게 실질화시킬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잘 포섭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끌어가는 과정 자체도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동양평화론이라는 걸 읽어내는 방식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게 또 있죠.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책을 앞부분을 쭉 들춰보시다 보면은 동양평화론에서부터 나타나는 평화의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동양과 평화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서 혹은 28 선언서 쪽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는가 1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0년에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이 선언서들에다가 분명히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의 개념이 그 선언서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선언서라는 거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서 혹은 뭐 어떤 28선언서 이런 선언서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이렇게 단순한 누군가가 천재적인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천재적인 어떤 사람 혼자서 막 나와가지고 내가 독립선언서를 써줄게 아니면 뭐 최남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내가 독립선언서 진짜 대단한 걸 한번 정리를 해줄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로부터 그 개념 하나하나씩을 받아들여서 구성된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언서라는 걸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파악하는 것도 좋은 지식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이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의 내용 전체적인 내용들인데 저는 이게 학생들한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뭐냐면 일단 이거예요. 우리가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의 어떤 전체 세계적인 질서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따질 때 이런 안중근 의사의 평화에 대한 접근 방식을 모티브로 삼아서 그 얘기를 한 번쯤 해볼 수 있으면 그건 좋은 어떤 토론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세계를 이렇게 쭉 관통하고 있는 그런 평화의 개념이 제국주의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걸 따져보는 것도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도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판 정본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판 정본이라는 거는 문헌학이라는 것의 전통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양 문헌학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필원고는 발견이 안 됐고 필사본 그러니까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본이 지금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윤병석이라는 분이 이거를 영인본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출판했던 책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안중근 평화연구원이 기획한 책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을 모아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학생이 캐치할 수 있으면 이를테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냐면 내가 정확한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읽어가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정도의 내용과 함께 문헌정보학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갖고 왔습니다. 문헌정보 반드시 예, 거의 필독 수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즘 하도 그 아베 씨가 우리한테 피해를 주면 그냥 아베 씨인 거예요. 아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사고를 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벌써 그 사람이 한 10년 정도 그 일본국의 어떠한 소상을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봤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새로운 형태의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동양 평화적인 시각에서 봤을 땐 정말 문제가 있는 사고방식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동양 평화론이 수능에 출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 이거 진짜 수능에 우리가 출제를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좀 한번 읽어보고 뭔가 이거 저는 이제 시의성이 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내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건 이제 그분들께서 해석을 하시고 내야 되는 문제이지만 저는 올해쯤은 우리도 수능에서 이런 것을 출제하면서
뭔가 그 학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평화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죠. 어떤 내용들을 좀 전달하는 어떤 그러한 기회를 삼으면 어떨까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한번 슬쩍 가져봤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왜 그 새만금 간척사 한참 심했을 때 예. 이런 어떠한 그 갯벌에 대해서 우리가 왜 막 그 쓸모없는 땅, 그 어렸을 때 왜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산이 많으니 산을 깎아 바다를 메워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막 갯벌의 간척 사업이 엄청 긍정적인 것처럼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안 봐요. 그렇죠. 갯벌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하는 간척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가장 결정적 사건이 수능에서 갯벌의 효용적 가치를 사회과인 지리 시험에서 연속 3년 냅니다. 연속 3년 동안 갯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능을 출제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첫 해는 오답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는 많은 학생들이 갯벌은 쓸모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틀리죠. 근데 기출문제였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맞추죠. 근데 또 냅니다. 연속 3년을 내는 걸 보고선 제가 아, 지리학회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수능이 갖고 있는 사회학적 의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갯벌의 가치를 알려주었다. 연속 3년 출제하셔서 그것처럼 이번에도 한번 사건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양평화론을 가지고 아내사의 정신을 세계 만방에 펼치면서 적어도 우리는 이런 평화를 주장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얼마나 잘못된 논리인가, 아니면 경제에서 자유무역을 갖다 놓고 한번 문제를 출제해서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스스로 팀킬적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일본 스스로의 자국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밝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너무나 시의적인 어떤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면서 한번 이 책을 청취자분들께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짧아요, 그죠? 예, 되게 짧아요. 본문 자체는 되게 짧아요. 앞부분이 좀 앞부분의 내용들이 조금 길죠. 긴데 굉장히 짧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내용의 원문을 한 번쯤 읽어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시간 대비 많은 어떠한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거죠. 안중근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자신만의 어떠한 가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어떠한 생각들을 한 번쯤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학생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아주 좋은 책 소개해 주셨어요. 이거 근데 출판사가 어디예요? 출판사가 독도 도서관 친구들이라는 출판사인데, 이게 약간 저도 이제 이 출판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출판사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이 책이 세계상의 배실복에 도운 사람들 해가지고 명단이 쭉 아마 기부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명단이 이렇게 쭉 한 10페이지 가까이에서 나옵니다. 엄청 많아요. 이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아마도 나온 것 같아요. 사단법인으로 돼 있고요. 독도 도서관 친구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단법인 독도 도서관 친구들이라는 출판사와 함께 독도 글투레라고 하는 곳이 독도 디지털 도서관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어떤 문헌들을 디지털 정보화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세우스, 저희 터프츠 대학에서 하고 있는 페르세우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다 디지털화 시키고 있거든요. 옛날에 나온 책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안에, 그러니까 독도 도서관 친구들이라는 출판사와 그 독도 글들과 함께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옮기신 분들이 5분인데요. 광군석 신학, 김은숙 한국현대사, 김태주 한문고전, 안재원 서양고전학, 윤재성 서양고전학, 이렇게 해갖고 5분이 자기의 전공을
이렇게 쏟아부어서 만든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고 있는 책들이 일단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책, 동양평화론, 안중근 자서전, 그리고 선언서 이렇게 해서 내는 과정인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이제 쭉 우리나라의 문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낼 모양이에요. 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서 요즘 같은 시기에 한 번쯤 시의적으로 읽어보면은 훨씬 더 느낌이 새로운 책이 되지 않을까. 역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정도 마치면서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